지금 시점은 1942년 11월로 동부 뉴기니 해안지대에 일본군 근거지를 공격하려는 호주군 제7사단과 미군 제32사단의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지역이고, 바로 아래쪽 남쪽 해안의 포트 모레스비를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공격이 좌절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 전투와 거의 같은 기간에 솔로몬 제도 남쪽 과달카날 섬에서도 섬의 비행장을 탈환하려는 일본군과 이를 지키는 미 해병대의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태평양 일본 방어선의 최남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군데의 전투 결과에 따라 이후 태평양 전쟁의 진행 상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루아강을 경계로 동쪽 지역을 맡은 미군의 공격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강 서쪽 지역을 맡은 호주군 제7사단의 25여단과 16여단의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이전에 다룬 대로 미군은 분하고나 지역 전체 일본군이 매우 약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비슷한 처지인 호주군이 미군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리는 없고, 호주군도 역시 이 전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나 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할 호주군 제25여단에는 3개의 보병대대가 편성되었는데 33대대를 선두로 그 뒤를 31, 25대대가 따랐습니다. 미군은 안 그런데 호주군은 여기 보시면 대대 고유 번호 앞에 숫자 2가 있고 그 뒤에 슬래시가 있습니다. 당시 호주 육군은 두 개의 조직이 있었는데 하나는 밀리샤라는 징병으로 편성된 조직이고 다른 하나가 지원병으로 편성된 제2호주 왕립군 세컨드 AIF입니다. 당시 호주법상 지원병만 해외 파병이 가능했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부대는 영국을 도와 지중해와 중동에 파병되어 싸우다가 일본군이 문 앞에 들이닥치자 호주로 돌아온 세컨드 AIF 산하부대입니다. 여기서 이 두 조직을 구분하기 위해 제2호주 왕립군 예하부대에 앞에 숫자 2를 달았다고 합니다. 호주군 선발대는 11월 18일 고나 지역의 일본군과 첫 교전을 벌였고, 동쪽의 분하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하루 만에 가져온 식량과 탄약이 거의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때 호주군 25여단의 총 병력은 1,000명이 조금 못 되는 정도였고 일본군도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호주군은 11월 22일과 23일에 다시 공격을 가했으나 일본군의 방어를 못 뚫고 역시 실패했고, 11월 24일 아침 호주 25여단의 잔여 병력은 장교와 병사를 합쳐 736명에 불과했고 일본군도 큰 피해를 입고 해안가 좁은 지역으로 물러났습니다. 호주군은 이후 착검 돌격까지 감행했으나 일본군 진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942년 11월 26일 추수감사절에 호주군 25여단은 미군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주군은 코코다 트랙에서 거의 소모되었으나 이후 포트 모레스비에서 휴식을 취한 보병 제21여단을 25여단 쪽으로 보내 고나 지역을 공격하였으나 역시 성과를 못 거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듭니다. 이 사진에는 공격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호주 25여단 33대대 장병 2명이 보입니다. 가장 서쪽의 고나, 가장 동쪽의 부나 가운데에는 사나난다가 있었는데 이 부근에 기루아라는 곳이 일본군 지휘부가 위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공격하게 될 호주군은 제7사단, 제16여단이었습니다. 이 여단도 예외 없이 보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지치고 배고픈 채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일부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전진했다는 말도 기록에 있긴 있습니다. 전진이 시작된 11월 16일에만 이 대대에서 57명이 기아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호주군은 11월 19일에 공중 보급을 받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후 시간을 끌 임무를 맡은 내륙 쪽의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11월 21일 전투에서 양쪽은 큰 인명피해를 낸 채 호주군은 일본군을 퇴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16여단도 장교와 사병 포함 총 1,900여 명에서
이때쯤이면 1000여 명으로 줄어들고 남은 병력들도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의 공격을 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여기서 연합군 사령부는 호주군 쪽에 일본군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호주군에 미군 126년대 3대대를 보내 지친 16여단의 뒤를 이어 사나난다를 공격하게 하고 이후 호주군과 미군이 사나난다 일본군 본진 바로 아래까지 진출했으나 돌파는 불가능했고 역시 교착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당시 분화 지역에서도 서쪽과 동쪽 일본군 진지를 126년대와 128년대가 공격했으나 역시 일본군 전선을 돌파 못하고 묶여버리고 맙니다. 이러는 사이 1942년 11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은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충분한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고생했고 이미 어려운 행군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투입된 후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전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 과달카날의 일본군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북쪽 해안에서 미군과 호주군이 어려운 전투를 진행하고 있을 때인 11월 25일에 150km 떨어진 남쪽 후방의 포트 모레스비의 맥아더 장군 관사에서 맥아더 장군과 호주 육군 총사령관 토머스 블레이미 대장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블레이미 대장은 자기가 들었다는 전방 소식을 하나 맥아더 장군에게 전하는데요. 바로 전선에서 미군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1월 24일에 미군 128년대의 2 G중대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첫 전투를 치른 미군 병력 중 일부가 야간에 일본군의 기습을 받은 나머지 당황해서 혼란 중에 무기를 놓고 퇴각한 일이 실제로 있었고 이 이야기가 하루 만에 호주군 총사령관에게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군 측 자료에도 실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블레이미 대장은 미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조롱하는 듯의 말을 했으며 미군 128년대 지역에 호주군을 보내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블레이미가 맥아더를 25일에 만날 일정이 이미 있었는지 아니면 미군이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맥아더 장군에게 갚아줄 기회라고 생각해서 약속을 잡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군 측의 자체 평가에도 부대가 전투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너무나 많은 장교들이 최전방에 나가지 않고 지휘소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언급도 했고 전방의 이런 상황은 포트 모레스비의 맥아더 장군 사령부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블레이미와 맥아더와의 대화가 이루어진 5일 후 맥아더 장군의 참모장 리처드 서덜랜드 소장이 전방을 방문해서 32사단장 에드윈 하딩 소장과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덜랜드는 블레이미와 맥아더 간의 대화 내용도 32사단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사단장 휘하의 지휘부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었다고 합니다. 하딩 사단장은 자기가 보기에는 두 연대장은 주어진 상황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고 이 대답을 들은 서덜랜드 소장은 포트 모레스비로 돌아갑니다. 뉴기니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던 제32 보병사단 이외에도 미군은 호주에서 제41 보병사단을 정글 전투에 대비해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군단 사령관이 로버트 아이켈버거 중장이었습니다. 맥아더와 블레이미 간의 대화 4일 후인 11월 29일 밤 아이켈버거는 포트 모레스비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30일 아침에 바로 출발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전용기를 호주로 보내 아이켈버거가 이용하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포트 모레스비의 맥아더 장군 관사를 멀리서 찍은 것인데요. 아이켈버거와 참모장 바이어스 준장이 30일 오후 늦게 맥아더 장군의 집무실에 도착합니다. 집무실에는 맥아더와 서덜랜드 그리고 남서태평양 지역 항공사령관인 조지 케니가 있었습니다. 아이켈버거의 기록에 의하면 케니 중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맞아주었지만 서덜랜드는 뚱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서덜랜드는 하딩 사단장과 미팅을 마치고 포트 모레스비로 돌아온 직후였고 이미 맥아더 장군에게 하딩 사단장을 해임할 것을 건의한 이후였습니다. 이후에
맥아더와 아이켈버거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맥아더는 아이켈버거에게 지금 당장 분화 전선으로 가서 미군을 지휘하고 하딩 사단장 포함 싸우기 싫어하는 모든 장교들을 해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군이 증원 병력을 언제 상륙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맥아더는 미군이 무기를 버리고 적 앞에서 도망간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아이켈버거에게 분화를 점령하지 못하면 살아 돌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켈버거와 같이 온 참모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방금 한 말 이기지 못하면 살아오지 말라는 것에는 참모장도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인 12월 1일 맥아더 장군은 아이켈버거와 아침 식사를 같이 한 후에 아이켈버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만약 분화를 점령하면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 다음가는 디스팅기시드 서비스 크로스 수훈 십자장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영국군의 상위 훈장에도 추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아이켈버거의 이름이 공표되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이켈버거는 12월 1일 전방으로 떠납니다. 아이켈버거가 전방에 도착하고 하딩 소장은 무언가 일이 심상찮게 돌아감을 느낍니다. 아이켈버거는 전선을 시찰하면서 병사들의 상태가 참담함을 목격하는데요. 일단 하루 이상 굶는 일도 많았고 그 이후에 온 식량도 충분치 않았고 병사들도 전투 의지가 약해져 어떤 작전을 하려면 움직이기까지 서너 시간씩 걸렸다고 합니다. 12월 1일과 2일의 전투에서 분화 지역의 미군은 서쪽의 분화 빌리지를 목표로 동쪽에서는 활주로를 앞에 두고 대치 중이었으나 결정적인 돌파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딩 사단장은 이때 아이켈버거가 부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행동했다고 회상하는데요. 아이켈버거가 병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전 전선 앞쪽 약 50m 지점에 위치했던 일본군 기관총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자원에서 알아보고 오는 병사에게는 훈장을 주겠다고 했으나 한 명도 지원자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 아이켈버거가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하딩 소장은 그의 일기장에서 전합니다. 아이켈버거는 병사들의 상태가 좋지 않지만 전투 의지가 매우 빈약하다고 봤고 간부들과의 모임에선 이 부대가 진짜 지금까지 전투를 한 게 맞냐고까지 얘기하다가 128연대장이 지금까지 부대가 겪은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 하딩 소장도 자신의 담배를 바닥에 세게 던지면서 불편한 기분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아이켈버거가 하딩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이후였고 이후 하딩이 아이켈버거를 찾아가 누굴 해임하기로 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라고 하자 아이켈버거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드윈 하딩 소장은 12월 2일에 32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되고 연대장들도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블레이미 대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전투가 진행되는 중 사단장을 교체한 미군은 이후 전투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의 내용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